기다리던 산타는 오지 않고 연준이 날린 매 날개짓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주요 산업들은 모두 트럼프와 머스크 한마디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경제연쟁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전수전 다 겪으신 이 증권가에서 겪으신 분들이지만 요즘장 같으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소감부터 한마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김상훈 센터장. 네. 주식 시장이 많이 좀 어려운데요. 주식도 주식인데 저는 이제 또 채권이랑 이제 확률을 같이 이제 보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트리플 약세,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즉 반대조 채권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원화 약세, 트리플 약세를 경험하는 이제 경험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시장이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약하게 되면은 또 상당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렇죠. 예. 이승훈 센터장님은 어떠십니까? 이제 요새는 저는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사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또 하필이면은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탄핵 소추가 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게 지금 연말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분 센터장님 모두의 한 말씀씩 전부 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아침 속보가 있었죠. 미국 임시예산안이 하원 통과에 실패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1일 미국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셧다운도 사실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자주 있는 일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또 시장에서 좀 걱정했다가 과거에도 보면은 막상 또 다가오면은 또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만 이 또한 또 시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셧다운이 이제 경제랑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그러면 소위 이제 그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 이제 돈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이죠. 이제 보면 그리고 어쨌든 또 정부가 새로 미국이 정부가 새로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근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기대가 좀 무산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이제 좀 덜 풀릴 수 있겠구나. 근데 마침 제가 방금 이제 그 좀 시기가 안 좋은 게 겹쳤다고 말씀드리는 게 뒤에서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연준이 인하는 했지만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하를 좀 덜 할 것 같아. 그 역시 이제 돈을 뭐 조금 다르게 보면은 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악재 하나 나올 때마다 지금 요즘 상당히 크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FOMC 25bp 인하는 뭐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고 파월이 의견을 좀 바꿀 것이다 하는 것도 역시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이 겁을 잔뜩 집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심지어 25bp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얼마나 신중해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하고 연준이 이승우 센터장님이 아까 뭐 동상이몽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하고 연준도 동상이몽을 많이 하죠. 이제 보면은 그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1년 전에 이제 올해를 전망할 때 대부분 연준이 뭐 금리를 올해 이제 내릴 것이다. 팬데믹으로 계속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으로 올리다가 이제 인하할 거야라고 기대를 했다가 또 아닌가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면 그러다가 봄에 이제 중동에서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오르고 하니까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까지 갔다가 그래도 내리겠구나 하다가 또 갑자기 비컷 기대까지 이제 좀 급격하게 변했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년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트럼프 정책으로 다시 이제 좀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연준이
인하가 조금 축소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한 3월 FMC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이제 이렇게 그 발표가 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또 좀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좀 궁금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렇게 되면은 달러 약세를 유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에 대비해서 지금 20이나 뭐 캐나다, 호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금리를 미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환율이라는 게 상대 가치인데 달러 강세로 갈 경우에는 트럼프가 의도했던 거하고 좀 어긋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트럼프 정책이 발표됐을 때도 그게 좀 상충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또 달러 또 약세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맞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또 관세는 또 부과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뭔가 이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제조업의 부양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좀 떨어뜨리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연말 산타랠리 기대가 갑자기 이제 꺼지면서 이제 미국 또 정책적으로 서로 이제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는 이렇게 눈치 보기 속에서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1,450원 선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이 저지선으로 이제 작용할 것 같았는데 그것마저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일각에서 1,500원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상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1,450원이 그 2년 전에 이제 그 소위 레고 사태 레고랜드 때 사태 때 레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뭐 주가금리 환율들이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이하폐가 어디였나 이런 걸 이제 참고를 하죠. 그래서 1,450원을 그 좀 주목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게 한번 터치가 됐던 그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그 계엄하고 탄핵 이슈일 때 한번 터치를 했었고 다행히 조금 내려오다가 이번에 다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은 금리를 생각보다 덜 내릴 것 같고, 근데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더 내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화 정책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게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레벨이 높아졌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다음은 뭐 기술적으로 이제 1,500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레벨도 레벨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이제 보면 속도가 지금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빠르고 달러 대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도 아까 다 인하하고 하니까 약하긴 한데 원화가 좀 더 약한 편이죠. 이제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들 순으로 이렇게 약하다가 멕시코도 많이 약하고 캐나다도 약하고 뭐 다 약했는데. 한국은 또 국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약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좀 안정이 되려면은 일단은 그 약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서 이제 국내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줘야지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 전망? 저희도 이제 올해 일단 1,5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위로. 뭐 이제 금리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좀 되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의 뭐 경제 또는 핵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조금 더 약세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계속되는 이 순매도도 그런 원화가 더 약세로 갈 거에 대비한 그런 선제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화 약세가 너무 심해도 문제, 또 원화가 너무 강세로 가도 문제고 적정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 외환수학거래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갖고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한 것처럼 뭐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약간 제어하는 뭐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승우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 경제나 산업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이제
조금 더 크게 이제 좀 길게 이렇게 보자면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일 텐데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소위 그 세계화의 시대, 그러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이제 싼 물건을 이제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잘하는 거 하자는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세계화. 그래서 중국이 그걸 팔고 선진국은 그걸 사서 물가를 낮추고 한국이 중간에서 그걸 교역을 해서 사실 수혜를 많이 받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달러 원이 세 자릿대로 내려갔죠. 이제 보면.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탈세계화의 시대입니다. 보면. 예, 그러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뭐 그때보다는 안 좋은 부분이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막고도 이제 하지만은 예전보다는 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하는 이제 그 해외 투자가 아웃플로우 자체가 많아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환율에 좀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존하고는 좀 레벨 자체를 좀 다르게 보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내년 1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 그다음에 과연 추가적인 수단이 있는가? 이 환율이 뛸 때 그렇게 뭐 정부 당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좀 낮출 수 있는가? 이것들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뭐 약간 영향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문제가 같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고 지금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환율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외환시장 직접 개입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는 못하죠. 근데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외화를 소진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IMF를 겪었던 이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또 불안한 부분이 있다. 결국은 뭐 좀 더 이제 뭐 양자 또는 다자 간 통화 수합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도 작동 안 한다 그러면 결국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이런 굉장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그렇죠. 게 근본적인 펀더멘털 경쟁력이 있어야지 버틸 수 그게 일단은 전제가 돼야지 저희가 환율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환시장 개입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 밑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상당히 좀 주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환율을 방어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4천억 달러 넘는 게 이게 만약에 4천억 달러 선이 무너진다 그럴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사실 전가의 보도는 칼집 속에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꺼내서 휘두를 때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이제 안 좋은 게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환율 조작고 또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뭐 칼이 여러 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쨌든 간에 어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0.25% 이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에 잠재해 있는데 일단은 뭐 약간 수그러들었지만은 언제든지 이거는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악재라고 봐야겠죠. 예, 올해 이제 그 BOJ의 통화정책 변화가 이제 글로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한번 또 충격을 좀 줬었죠. 이제 보면은 물론 뭐 과거에도 보면은 일본은행이 이제 통화정책이 완화해서 덜 완화나 긴축으로 돌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시작은 그 일본은행에서 시작되는다고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는 또 그 당시 때마다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2000년 초반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IT 버블 붕괴라든지 그리고 2000년대 이제 중반에는 일본은행이 정책이 바뀌고 또 글로벌 금융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의 정책도 지금 같이 좀 주목을 하고 이게 이제 그 더 확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뭐 그런 이제 문제랑 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내린다, 조금 내린다. 그다음에 일본이 올리더라도 그러면 좀 완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도 그렇고 사실 중국도 그렇고 지금 정책을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3월 양해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할 것 같고요. BOJ도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내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환율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환율 얘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올해 시장도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 산업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센터장님이 보시는 내년 유망 섹터 탑3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상무 센터장입니다. 저희는 일단 첫째는 조선을 꼽았고요. 그거는 당연히 트럼프가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그 조선 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국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이제 방산입니다. 이제 뭐 자주국방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재래식 무기의 생산성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거의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인데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일부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 회사에만 성장이 집중돼 있었는데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은 조금 그 모멘트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하는 것들이 뭐 승인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기 중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내년도 한 2분기부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저희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방산, 조선, 바이오를 꼽아주셨고요. 김상훈 센터장님. 예, 저희는 일단 밸류업 뭐 국내 정책이 계속되면은 뭐 그래도 금융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해처럼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는 뭐 대부분이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AI에서도 그 기존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AI 그 자체였다면은 이제는 AI로 이제 그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미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그렇게 양상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의 교집합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방산이나 조선도 여기에 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도 이제 그 미국 위주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뭔가 교집합이 되는 부분,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이렇게 거대한 흐름, 이제 급류처럼 이제 뭔가 흐름이 이어지는데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두 분 꼽아주신 뭐 방산이나 조선, 그게 바로 미국과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AI나 금융, 바이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살지 않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전문 애널이신 우리 이승희 센터장님 아주 이 부분 많이 연구하실 텐데, 하이닉스 반도체 미국에서 보조금 6,600억 원 어쨌든 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삼성은 계약 체결 대기 중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 반도체 시장에 조금 훈풍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보조금 확정한 거는 그 필요 조건일 뿐 이게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된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은 뭐 반도체 얘기 좀 드리면은 디맨드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AI 수요가 너무 달렸다는 얘기인가요? AI는 좋은데 이제 AI를 제외한 스마트폰과 PC 이쪽은 재고 조정이 좀 많이 세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마이크론이 좀 전망치를 많이 낮춘 그런 요인이 됐던 것이죠. 그 지금 마이크론 말씀하셨는데 예상에 크게 미달하는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주 좀 주춤했는데요. 내년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조망할 때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먼저 그 마이크론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마이크론의 그 매출의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되게 낮았다고 하는데 제 예상보다 좀 낮기는 했어요. 낮기는 했는데 사실은 저는 놀라운 게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컨센서스가 말도 안 되게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디맨드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디램과 낸드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는 이익이 매출액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미국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일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주가가
장중에 4점 몇 %가 빠지고 또 시간에 16% 빠졌으니까 이게 엄청난 좀 데미지를 좀 주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재고 조정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레가시 쪽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동안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려고 했던 중국의 CXMT라는 디램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미국에서 장비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좀 제대로 막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규제를 한다면서 이게 좀 뒷구멍을 좀 열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창신 메모리는 거기는 좀 빼주는 분위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비를 되게 많이 사놨고 그거가 이제 가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 일반 PC용 D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꽤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올해 고점 대비해서 DDR4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50%, 60%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은 이미 끝나버린 뭐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부의 전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과도하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에서 한 이야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트 재고 조정이 그렇게 길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올해 원래 기대를 했다가 기대 못 미친 AI 노트북이나 AI 스마트폰 그쪽이 조금 자극제가 될 거다. 그러면서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반기는 좀 저희가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되고 하반기 때는 그래도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략 후강 쪽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제 잘 안 바꿔요. 이게 새로 나오는 게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고.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올해 그 많은 반도체 업체라든지 세트 업체들이 AI 노트북과 AI 스마트폰의 기대가 되게 높았는데 지금 딱 그게 정답입니다. 뭐냐면은 킬러 앱이 없었다는 거예요. 킬러 앱이 없었고 또 하나는 AI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이 시장 영향력이 확 줄어들면서 그렇죠. 퀄컴이 신제품을 냈는데 퀄컴의 CPU가 이제 ARM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X86 아키텍처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과 이게 그 충돌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가 지금은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게 확 퍼지면서 올해 하반기에 PC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은. 그게 아마 내년 초까지 영향을 좀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신기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계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CES인데요. CES 2025 곧 열리죠. 어떤 새로운 기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 당연히 AI가 제일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술 그리고 모빌리티 또 하나는 이제 좀 재미있는 건데요. 크리에이터 스페이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틱토커라든지 유튜브 그들을 조금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이걸로 만들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 이론적인 측면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퀀텀 기술의 상업적 이 가능성을 좀 조명하는 그런 세션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킬러 앱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거는 같은데 하여튼 그 주제는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퀀텀 민스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뭐 IBM이라든지 리게티, D-웨이브 이런 회사들이 좀 참여해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그리고 있는 퀀텀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이 어떤 쪽이 가능한지. 근데 사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사실은 퀀텀 기술은 일단 금융에 쓰기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보안 또는 물류, 그다음에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이런 쪽으로 어떻게 응용이 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 전시라든지 세미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퀀텀, 즉 양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또 상당히 중요한 섹터가 바로 자동차죠. 지난 수요일에 현대차 그룹주가 외국인 수급이 되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뭐 수출은 괜찮은데 자동차. 사실 매크로 영향만 아니었다면 이 자동차 섹터 주가가 좀 더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년 자동차 섹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플러스 요인하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텐데요. 플러스 요인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수출이 잘 된다는 거죠. 이제 보면 되는데, 그리고 환율이 이제 약한 것도 좀 플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플러스 요인 중에서 일단 수출이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것 중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잘 되는데 그게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은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되죠. 예, 힘들 수 있겠다는 거고요. 참고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환율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창일 때 환율이 약한 순으로 줄 세우면은 미국한테서 무역으로 돈 많이 벌어가는 추세입니다. 예, 멕시코, 예, 그리고 뭐 한국도 거기에 상위에 있죠. 근데 한국의 대미 흑자 상위가 자동차주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영향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약세면은 수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보다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약해졌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현지에서 생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화가 되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조금 국내 내부 요인으로 조금 기대해보는 부분이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뭐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어보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차라고 불리는 반도체 이 전자 분야 이 부분 아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와 자동차 이 분야가 좀 살아나야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수출에 대해서는 뭐 이거 효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 수출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수출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관세를 피하기는 이제 그거는 뭐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이냐인데 뭐 예를 들면은 상위 품목인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뭐 그보다는 이제 그래도 조금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원재료는 또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환율이 지금 높아진 부분을 또 같이 고려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이제는 뭐 무조건 환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고환율이 좋다, 저환율이 좋다 이런 것을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죠. 우리 수출도 많고 수입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승우 센터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 내년 전망.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화장품하고 음식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보편 관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 분야는 이제 중국이랑 좀 겹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에 수출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60% 관세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같이 얻어맞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냥 가볍게 맞는 거고 중국은 뭐 이 KO 펀치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과정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이더라도 예를 들면 중국과 이 좀 경쟁하는 분야 거기에서는 뭐 좀 우리가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갖는 그런 산업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국이 되게 잘하는 게 ODM 분야거든요. 뭐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미국의 자체 공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화장품 뭐 되게 괜찮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관세에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에 많이 투자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트럼프 충격을 덜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앞두고 뭐 사실 퍼스트 버디 뭐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표현하죠. 뭐 첫 번째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 덕에 뭐 테슬라는 정말 1년 새에 더블이 될 정도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두 분 아까 센터장님 아무도 유망 섹터라고 안 꼽아주셨고 그다음에 좀 상당히 지금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영향 2차 전지 내년에도 계속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과거긴 하지만은 이전에 상승할 때 소위 말하는 그 밸류에이션을 조금 미래치를 많이 당겨온 부분이 이게 이제 아직 적정한가에 대한 일단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 이제 밸류에이션을 아직 해결할 만한 부분을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용기를 내서 레포트를 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참 2차 전지 잘 나갈 때 미리 2030년까지 이익을 땡겼다, 35년까지 그걸 땡겨왔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그 말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실이 됐어요. 이승우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일단 먼저 작년에 저희 회사가 이차전지 제일 먼저 꺾은 회사 중에 예. 하나여서 이제 굉장히 저희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좀 냉정하게 본 거죠. 네, 냉정하게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일론 머스크 원래 사람들이 이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뭐 전기차 정책이 그렇게 그 트럼프의 원래 생각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에 예산안 그 반대하는 것도 일론 머스크가 주도를 해서 했었잖아요. 예. 뭐냐면 전기차 예산 깎으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네들은 이 뭐 충전 시설에 대한 이런 것 많이 갖춰놨고 했기 때문에 같이 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죠. 경쟁자 손발 묶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경쟁자 손발을 묶고 다른 미국 내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사실은 전기차 개발하다가 이제 조금 슬로우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때 테슬라는 계속해서 더 치고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좀 끼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좀 만만치 않고 실상은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 자동차 주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수출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고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 저점 매수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52주 신저가 이게 뭐 거의 매일 그 알림이 뜨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내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투자 전략도 한꺼번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금 시장 전체 PER이 뭐 8배 역사적인 그 하단 수준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좀 회복이 돼야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2025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전체로 보면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커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져야지 전체 이익이 이렇게 전망이 높아질 텐데 저희도 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나 이쪽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업사이드가 엄청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지수 전체가 뭐 이렇게 상승하고 하는 그런 장은 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뭐 잠깐 이제 그 기회가 있는 앞서 그런 업종에서 이제 그냥 업종별 순환매 그런 정도의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리서치 센터에서 증권사마다 뭐 내년 지수 밴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KB에서? 예, 뭐 이게 또 연간에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닌데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상황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래서 하단은 아마 대부분 그 회사들이 비슷하게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보통 그러면 이제 그 뭐 아까 말씀하신 PER이나 PBR로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 2,300 중반 정도, 2,300 정도부터 해서 상단은 이제 뭐 저희는 현재 그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뭐 한 2,8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점이 2,900 정도였는데 올해 고점 넘기는 좀 어렵다. 넘으려면은 그냥 심플하게 삼성전자가 더 올라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이승우 센터장님은 이 뭐 반도체 늘 들여다 보시니까 이 부분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밴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전략적에서 보는 게 2,350에서 2,850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 현재 이 증권사들의 그 기업 이익 전망 추정치가 너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추정치가 쭉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불과 한 3달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내년도 이익이 한 40에서 50% 증가할 거다. 그렇게 전망치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뭐 한 10% 정도 증가하면 다행일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이익이 뭐 별로 증가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늘게 되면은 현재의 그 시장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너무 높다. 저도 뭐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높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훈 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고점을 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뭐 큰 기대는 좀 어렵다는 뭐 바닥은 어느 정도 지금 뭐 근접했다고 보는데 큰 기대는 어렵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한 2달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전망치로 하면은 2,900 정도까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PER이 낮아지는 거는 뭐 주가가 올라서도 주가가 내려서도 낮아지지만 이익 전망치 낮아지면 거꾸로 또 PER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국 시장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오를 때 못 따라가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이제는 거품 얘기가 슬슬 나와요. UBS에서는 뭐 현재 버블로 판단할 만한 선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이런 언급까지 있었는데 다우지수 최근 10거래일 연속 하락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이게 미국 증시도 이제는 뭔가 상승 랠리를 마무리할 단계가 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승훈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제일 큰 거는 아까 제가 그 키워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이 파월의 동상이 모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기대치가 4회에서 이제 내년에 2회로 확 줄면서 예.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뭐 좀 시장에 충격을 확 주면서 뭐 20몇 % 하루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산타랠리 요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죠. 등장하게 됐고 뭐 또 최근에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보면은 뭐 좋게 나오는 회사들도 있지만 좀 경계감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뭐냐면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아까 저희도 CES 이야기를 했지만 CES를 주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CTA라고 미국 소비자 가전 협회인데 이제 거기에서 트럼프의 관세 역량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조사 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10개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관세가 적용이 되면은 미국의 평균 관세가 57% 정도로 맞게 되고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45%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내의 노트북 판매가 54% 감소한다라고. 그거 너무 극단적인 숫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관세라는 게 그만큼 이 폭발력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그걸 보고 되게 놀랬고 이게 이렇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CTA라는 곳에서 이게 그거를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한 게 아니라 이거 관세 적용이 되면 큰일 난다. 이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그럼 하나 더 적용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뭐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실제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초반에 어떤 그 뭐 정책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까지는 조금 소강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훈 센터장님은 이제 채권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미국 그 국채 금리가 지금 뭐 4.5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간 거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과거 인플레 초기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아까 키워드로 제시드린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요. 리인플레이션 처음 봤습니다. 그게 또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냥 리플레이션이 있죠. 이제 보면 근데 이제 경기 국면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그 올해가 그 소위 디스인플레이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파월 의장도 올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골디락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이고 채권시장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주식 채권 다 괜찮았는데 원래는 저희는 이제 이게 내년에 좀 더 연장될 걸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관세랑 감세는 미국 중심으로 경기를 더 자극시키고 물가를 더 올리죠. 그러면은 경기가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리플레이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면 리플레이션은 미국 주식한테는 또 좋을 수 있는데 일단 미국에는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경기랑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한테는 상승 요인이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연준이 생각보다 인하를 덜 할 수 있고 지금은 그 또 파월 의장을 계속 뭐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일기 때도 보면은 옐런 의장을 금방 바꿨죠. 이제 보면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좀 리스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냥 미국 10년물이 4.5라는 거는 기준금리가 지금 4.5인데 인하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도 별로 좀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을 바라보기 전에 뭐 채권과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증시도 거품론이 솔솔 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뭐 대체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뭔가 조금 방어적인 수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투자 대상이 굉장히 ETF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그 뭐 본인이 원하는 전략을 이렇게 짜서 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이런 좀 흥미로운 통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 예를 들면 위쪽으로 2배, 3배나 아래쪽 이런 투자를 그 경제 규모나 이런 거 대비해서 제일 많이 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ETF 투자가 또 늘어나는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년 증시 우리 또 변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생각하는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승훈 센터. 뭐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죠. 예. 트럼프로 인해서 이제 관세라든지 또 이 리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금리의 향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그렇죠. 거라서 뭐 가장 큰 변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한국 시장이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뭐 국장을 탈출하자 이런 뭐 밈이 막 생기고 있는데 그 핵심은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다시 예전 같은 독보적 경쟁력을 다시 확보를 한다면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또 나아가서 한국 시장을 보는 이런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제발 좀 힘을 내주기를 반도체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힘 좀 내주기를. 네,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58.9조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보다 이익을 많이 낸 회사가 딱 3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람코, 하나가 애플, 그리고 하나가 중국의 공상은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삼성전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익을 더 많이 냈었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좀 부디 좀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그때 같은 엔비디아는 그때 쳐다도 안 봤던 회사인데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회복을 해준다면 뭐 우리 뭐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시 이제 미국장 가셨다가 또 한국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김상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변수. 해외는 뭐 저도 역시 트럼프이고요. 트럼프 자체이고 1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역 분쟁, 그러니까 2017년에 취임해서는 뭐 막 이렇게 감세도 하고 어쨌든 규제 완화하고 하니까는 이제 전 세계 증시가 그때는 다 괜찮았습니다. 네, 한국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8년에 무역 분쟁을 이제 일으키니까 그때는 사실 미국 증시도 안 좋았거든요. 다 안 좋아지니까 또 1년 만에 다시 무역 협상하자고 합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은 이런 예측도 중요하지만은 이분 자체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현재의 불확실성이 빨리 좀 해소되는 부분이 그러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그동안 좀 우리 그 약간 좀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은 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거 사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한 건 이제 예전에도 어느 쪽으로든 좀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뭐 트럼프가 아주 절대 변수라는 건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변수, 이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 그리고 삼성전자의 재기라 그래야 될까요? 뭐 삼성전자의 회복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것들이 내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 겸해서 내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정말 지금 상황에서 연말까지 이 주식을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이거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승훈 센터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지금 증시의 키워드가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잘 모를 때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 이거 바벨 전략으로 가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방어적인 쪽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고 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안정화되는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예. 이렇게 되면 또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성장주 네, 그렇게 양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쪽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워낙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벨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아까 ETF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ETF가 전략 짜기가 되게 좋거든요. 예. 여러 가지 테마형 ETF도 있고 또 뭐 되게 글로벌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ETF를 잘 골라서 그거를 또 포트폴리오를 짜시게 되면은 더 리스크가 좀 해지가 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망 섹터 3가지 꼽아주셨는데 조선, 방산, 바이오 아닙니까? 탑 1으로 꼽아주신다면? 저희는 조선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으로. 네. 예, 트럼프의 수혜가 좀 기대되는 그런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김상훈 센터장님, 예, 내년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한 종목이나 한 자산에 이렇게 좀 소위 이렇게 뭐 몰아서 이렇게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왜냐하면 이제 워낙 지금 뭐 국내외 다 불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이제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더 붙이자면은 채권도 이제 일부 같이 좀 하고 그래서 그 주식하고 채권을 오래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주식하고 채권을 적절하게만 가져가고 환도 이제 그 약간 오픈하고 그렇게만 이제 정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꽤 괜찮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이제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역시 이제 되게 원론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이제 좀 자산 배분하는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내년이 진짜 어떻게 보면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벨 전략 같은 거, 바벨이라는 게 역도 바벨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끝에만 극단적으로 양 끝에 무게를 두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전략이 하나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 더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자산이 나와서 시장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무한정 공급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건 주식에는 좀 악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빨아들이는 것만큼 유동성이 같이 늘면은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예, 상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은 이제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유동성을 늘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일단 정부가 뭐 화폐 그러니까 재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늘어나는 것도 있죠 보면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예.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유동성은 뭐 더 예, 확장되는 게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렇게 지금 모두가 떠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미들이 다 시장을 떠난 상태, 이제 다들 실망해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때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절망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그 반등의 시작일 수 있다. 이거 과거 경험의 우리 경험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센터장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지금 아까 우리 코스피가 이제 PER 8배까지 예. 이제 내려가 있고요. 사실 그 밑으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코로나 때 뭐 7.6배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저점이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변수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 뭐 관세도 그렇고 또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개만 해결이 돼도 뭐 예를 들면 8배에서 10배까지만 올라가면 25%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용기 있는 투자자들 또는 현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뭐 같이 떠난다기보다는 조금 포지셔닝을 뭐 늘려가는 이런 것도 뭐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사실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 합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내년은 또 다시 모두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방어에, 미국은 자국민 이익 증대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달러 강세에 대비하고자 할 텐데요. 대응에 급급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경제전쟁꾼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